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많은 먹는 것에 대한 고민들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그 고민들을 쏙쏙 다 잘 해결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질문 있으신 거 언제든 편하게 던져주시면 제가 기회 될 때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답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좋은 정보 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콩 자체가 좋죠.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뭐 이런 아주 대단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콩도 좋은데 검은 콩은 느낌적으로 더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느낌으로 볼 때 더 좋다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땅에서 나는 게 색깔이 확실할수록 몸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를 내가 살 건데 희끄무레한 가지랑 보라색이 빵 하고 나는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셔야 돼요. 이 색깔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색소에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내가 극대화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검정 콩도 그냥 콩보다는 이 검정색이라는 것을 내게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내 몸에서 항산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콩이 뭐 일반 대두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색소에서부터 오는 확실한 항산화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항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인 건데요.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산화 과정을 항산화 해주는 것이니 내가 늙는 거를 살짝 막아줄 수 있는 좀 과장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은 나의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검은 콩은 우선 콩 종류이니까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생체 효용률 자체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내가 소화하기에 조금 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체 효용률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내가 섭취할 때 노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아침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챙겨 먹었어요. 옆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는 너무 막 근육이 빵빵 느는데 나는 안 늘어요. 그러면 운동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두 친구의 그 몸 상태가 다르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겠으나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생체 효용률이 두 분이 다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혹은 내가 특정한 어떤 영양소를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내가 그 양을 먹은 것만큼의 100을 내 몸에서 효율성 있게 돌리지 못해요. 많은 부분 배출되기도 하고 대사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체 효용률이 높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은 콩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면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콩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만큼 생체 효용률이 높지는 않을 수 있지만 소화를 시키기가 편안하니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조금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콩보다는 두부가 조금 더 소화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의 생체 효용률이나 소화의 어떤 관점에 따라 내 몸이 단백질 원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그래서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검은색이라는 색소가 가지고 오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 누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 콩 자체가 편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비타민도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좋은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 원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좋은 식품이에요. 그 콩팥이라는 기관 자체가 결국은 내 몸이 섭취한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찌꺼기 배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 건데 그 콩팥병도 내가 만약에 콩팥병 환자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지나가면서 뭐 투석도 해야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건데 만약에 1, 2단계의 초기 정도라고 하면 검은 콩을 뭐 양껏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검은 콩을 그냥 자연스러운 양만큼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3, 4 이렇게 넘어가면 검은 콩은 단백질 재료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만큼 양이 좋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탁구공 크기, 검은 콩을 뭉쳤을 때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을 그냥 그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탁구공을 한 개를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그 정도 양을 나눠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간식으로 무슨 볶은 검은콩 이런 거 막 이렇게 쟁여놓고 뻥튀기 드시듯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뭐 옆에 쌓아놓고 쟁여놓고 드시는 습관은 이제 조금 버리시면 좋겠고, 검은콩이 사실은 음료로 만든다고 하면 뭐 검은콩 차도 될 수 있겠고 뭐 검은콩 두유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 타입이나 두유 타입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실 두유는 콩을 삶아서 그거를 잘 갈아서 그걸 뭐 체에 내리거나 해가지고 건더기 부분을 걸러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차는 우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콩 자체에 어떤 알갱이를 섭취하게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점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다른데, 콩팥병이 심하시면 저는 오히려 검은콩 두유보다 차 타입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소에서부터 오는 효과는 차 타입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두유 타입은 굉장히 농축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드링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중에서 파는 두유들은 알게 모르게 소금도 꽤 많이 첨가가 되어 있고 설탕이나 달게 하는 재료들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면 시중에 파는 두유와 전혀 맛이 다른 아주 밍밍한 두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집에서 소금 설탕 안 넣고 만들면 사실 그게 원래 본연의 두유의 맛인 건데, 시중 두유들은 아니잖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유보다는 오히려 검은콩 차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권할 만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신장병 환자는 특정한 어떤, 모든 식품이 그렇지만 특정한 무슨 단일 식품을 먹고 그 병에 나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정말 다 오산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단일 식품만 강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살짝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시면 애매한데요. 그 신장질환인 분에게 좋은 두유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사실 결국 양이거든요.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두유라고 해서 그 두유를 삼시세끼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 뭔가 좋은, 정말 잘 만들어진 양질의 아주 좋은 두유가 있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한 번에 다 후루룩 드시지 마시고 뭐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콩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단백질이긴 한데, 어떤 예민한 분들은 콩 먹고 나면 약간 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정콩을 내가 영양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하니 먹고는 싶은데 얘를 어떻게 소화가 잘 되게 먹느냐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먹고 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콩을 따로 삶으세요. 그냥 검정콩 자체를 따로 잘 푹 삶아서 그거를 그냥 잘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흰쌀밥 할 때 그 냉동실에 잘 삶아서 소분해 놓은 검정콩을 꺼내서 얹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냥 흰쌀이랑 생 검정콩을 같이 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좀 푹 무른 상태의 검정콩밥을 드실 수가 있고, 그럼 훨씬 소화도 쉽고요. 냉동실에 어차피 잘 삶아서 쟁여놨으니까 요리하기도 수월하죠. 그래서 더 편하게 검정콩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정콩을 잘 삶아서 잘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잘 내리면 아주 고운 죽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넣으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그 죽 자체는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인 형태의 검정콩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검은콩은 색깔이 뚜렷한 콩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뚜렷한 무언가의 채소는 나에게 늘 건강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관점에서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도 누리면서 또 콩이라는 단백질 원도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단일 식재료의 효과에 기대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량 먹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검정콩도 추천하는 식재료이지만 여전히 너무 과량 드시면 우리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검정콩을 잘 선택하셔서 적정한 양, 그게 얼만큼이라고 했죠? 피디님? 그쵸, 탁구공. 그 탁구공만큼의 검정콩을 하루에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검정콩의 이점을 누리시고, 또 내 몸에 위험한 요소는 조금, 무리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쏙쏙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도 꼭 필요한 것 잘 얻어가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어디 막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 그리고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커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게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커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 2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 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 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서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도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0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이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속은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에 기름을 두른 팬에다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위에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도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죠?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눈이죠. 눈.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습니다. 우유보다 4배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이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서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 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 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 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 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B1, 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B1, 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성분들의 약물이 비타민 B1, 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 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 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 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비타민 B1, 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 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돼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갔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은 저희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링크 한번 보시고 김을 사시기 바랍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강한 채소입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입니다.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먹는데요.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면 건강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줘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데요.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점막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 등이 되겠고요. 위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의 모든 곳이 점막인 건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하며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 식물 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며 추가적으로 과도한 철분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이 공기에 만나면 산화되어 빨갛게 부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 이상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고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고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껍질과 꼭지 부분에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 가지 꼭지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세정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 균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염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세균들은 충치, 치주염, 구내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세 가지를 이용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지에서 약 80% 이상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칼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지는 여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 식품이 틀림없습니다. 7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눈부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 저하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지의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함유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가지에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9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들이 체내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며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근육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에도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클로로겐산 성분이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지의 속살은 스폰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뼈의 건강에도 좋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이런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인데요.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명대학교의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지 100g을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습니다.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가지를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그리고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에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는 너무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요.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할 때 채수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닌은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것인데요. 이 독성은 위경련, 복통, 현기증, 식중독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를 먹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렵고 두통 또는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가지 섭취 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하여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다량 섭취하실 경우 위장에서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